과연 이대로 계속 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까에 대한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7분음선쯤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다수의 결정력을 가지만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다시 소수가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보장되면 그게 민주주의가 돼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헌법을 바꾸자는 이 쟁점이 테이블에 올라가려면 그런 건 이민의 시간이에요. 알았는데 22대 국회 때 또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고요. 여기 이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치인이 늘 이렇게 전문적인 주제도 다루긴 하지만 좀 포괄적인 그런 주제들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업무하시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안 돼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왜 7공화국인가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7공화국 개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아마 이제 오늘 원구성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개원하고 국회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7, 8월달, 9월달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개헌 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그 조국혁신당하고 몇 군데서 이제 개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그래가지고 3년도 너무 길다. 빨리 한 1년 그냥 자르고 내려와라. 뭐 이런 약간 정치공세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약간 그게 이제 개헌 자체에 대한 논의를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필연적으로 임기단축과 관계없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습 차원에서 왜 7공화국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쟁점이나 아니면 그 개헌의 방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드리기로 하고 왜 공화국을 바꾸려고 하는지 왜 공화국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 생각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올라가는 건 안 나와요. 이게 앞으로 갈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왜 공화국 자체가 바뀐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 뭐 설명이 필요한데 되게 좀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틀을 바꾸는 건데 왜 그렇게 한번 패러다임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먼저 진단을 해봐야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달려왔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세계사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사례가 별로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세계사적인 그 기록을 남긴 나라가 됐어요. 뭐 그 자세한 얘기는 또 다 아시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빛과 그늘이 다 있긴 하겠지만 경제가 이렇게 커졌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제만 커진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 다양해졌죠. 직업 숫자가 옛날에 수천 개에서 지금 뭐 수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성적 취향의 다양성도 많이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까지 발전하고 또 다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해서 사회적 다양성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지금 이제 586 부모들, 40, 50, 60 부모들한테 2030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 문제예요. 이 사례는 되게 다양해졌는데 우리 부모들은 어른이 말하는 게 옳다. 이거 좀 다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화로 자꾸 압박을 하니까 선생님, 부모님, 또 우리 사회 기득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사회가 다양해진 거에 대한 어떤 뭐 반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인 참여도 엄청 발달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 주권자들이 단순히 표를 찍는 데 그치지 않고 4년 내내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민주공화국의 하나의 질서로 자리 잡아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참여 의식, 주권의식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엄청 발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발전이 약간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과연 이대로 계속 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까에 대한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 저성장이란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이쪽은 우리 사회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승자, 위너고 나머지 85%가 루저예요. 상당히 사회가 힘들죠. 그래서 고성장이면 양극화가 되더라도, 옛날 박정희 시대 때는 양극화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또 빈부격차가 있었죠. 하지만 고성장이니까 늘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가 올 거라. 청약저축 열심히 들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고시도 업겨갈 수 있다. 뭐 이런 꿈이 있었고 대기업이 늘 채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성장, 아마 그게 IMF 이후일 것 같은데 한 3% 성장도 이제 고마운 성장이 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와 저성장이 같이 오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우상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걸 저는 7분응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상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7분응선쯤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선진국 비슷하게는 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에요. 뭐 이 얘기는 또 이제 되게 긴 담론이긴 한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미국의 장점은 뭔가요? 미국은 자본과 기술이죠. 미국이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의 안정성, 그만큼 대한민국이 갖고 있을까요? 그거는? 당장 미국이 기술 같은 거에서 이제 규제를 해버리고 또 중국하고 같이 하면 우리 기술 안 줘. 또 자본 막을 거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시장만 보면 중국인데 자본과 기술을 보면 미국하고 또 척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안정성과 주도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의 안정성, 사회적 어떤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복지국가, 이런 복지 인프라 면에서 보면 유럽하고 비교해서 대한민국이 어떻지 지금? 우리 북유럽 같은 데 보면 노후 60이 넘어가면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뭐 연금, 노후 소득이. 부부가 같이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여기는 뭐 교육이고 주거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쫙 돼 있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주로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해외 부부가 여행 다니는 게 되게 일상이 돼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회로 좀 갈 수 있나? 여기 이제 조만간에 60 되시는 분들이 월 3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아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이 대한민국이 가능한가요? 한 7분응선 정도 온 것 같아요. 자본과 기술에서도 7분응선, 복지와 민생에서도 7분응선,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갈딱고개를 넘어서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양쪽 다 양극화 저성장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럼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요거를 넘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냐? 앞으로 30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상징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 복합위기, 뭐 복합도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 한 가지 변화만 있으면 감당할 만한데 이게 엄청나게 복합위기예요. 퍼펙트 스톰이에요. 대표적인 기술 변화죠. 기술 변화. 기술이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변화예요. 빠른 속도의 변화. 큰 변화입니다. 원래 인터넷만 해도 지식 정보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로봇이 나온다. 지금 AI가 나와버리니까 정말 이거는 가늠이 안 됩니다. 이 기술 변화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냥 이 기술 변화가 경쟁력 혹은 기업의 성장 혹은 국가의 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예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변호사들 중에 90%는 이제 일이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의사는 어떨까? 의사는 안전할까요? 의사는 손으로 수술하는 거 괜찮다. 천만의 말씀. AI가 더 오진율이 더 적대요. 로봇 기계가 수술 집도 그 성공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더 AI가 의사보다 더 친절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미래가 안심하기 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제 예술가는 이거는 AI가 못 온다. AI는 0101 이 디지털 사고로 만들어지니까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이 AI 딥러닝이 이 정수 0101 사고가 아니라 소수점 사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디자인을 보면 그냥 디자인 쭉 프롬프팅 해갖고 넣으면 디자인 나와버려요. 영화도 나오면 되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음악도 나와요. 그러면 뭐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나? 시도 쓰더라고요. 시도. 근데 얼추 아이가 흉내는 내요.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는 기술 변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이제 11시 한 7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구가 일단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러면서 아리웨이라든가 이런 현실로 이 파도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뭐, 그때 같이 망하면 되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그게 이제 아리웨이라든가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엄청난 도전들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인구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AI가 대체하면 되니까 뭐 걱정이냐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인구가 바뀌는 요 한 3, 40년 엄청나게 고생스럽습니다. 준비는 안 돼 있는데 60대부터 30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 인구 변화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개인도 감당하기 힘들죠. 일단 직장이 없으니까 뭐 돈은 연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하여간 뭐 어떻게 버틴다고 쳐도 할 일이 없어요. 사회가 60 이상한테 할 일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등산도 뭐 한두 해 다니는 거지 10년, 20년 등산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구 변화가 우리를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뭐 기후변화, 인구변화, 기술변화가 일어나니까 세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막 가다가 미국, 중국이 1, 2등에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누가 올라오고 뭐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을 망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또 어떻게 바뀌고 엄청난 세력의 변화가 생기죠. 대한민국은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미국,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자본과 기술은 미국, 시장은 중국 해가지고 시장과 노동력은 중국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일거양득이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 지금까지 30년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지정학에서 최악의 지정학으로 바뀝니다. 자본과 기술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시장과 또 노동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줄타기 할 거냐. 이게 최근 한 10년 동안에 사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이 세력의 변화가 엄청난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앞으로 30년을 전망을 해볼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객관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되게 불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심과 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는 불공평이다, 불평등이다, 불합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해요. 청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 60 플러스는 평화로운가? 여기도 불안해요. 60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까? 자, 20대, 30대도 불안하고 60 플러스도 불안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불안한 거죠. 불안하지 않은 아주 일부의 사람만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7분 홍선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저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가 아니고 여기서 비바람 치고 이 퍼펙트 스톰에 당해서 우리가 조난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우리 각자 국민들의 개인들의 삶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각자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해결되는 문제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꺼냈는데 전체적인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앞으로 못 나갈 것 같다. 이 7분홍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퍼펙트 스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AI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미국, 중국 충돌하는데 우리만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불안감,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패러다임이 뭐냐 이거죠. 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 7분홍선까지 끌고 온 패러다임이 뭐냐. 그거를 제가 그냥 한마디로 승자독식, 각자도상, 각자도생 이렇게 줄여봤어요. 지금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플랫폼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플랫폼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플랫폼을 모든 게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 심지어는 뭐 백화점들, 뭐 현대, 롯데 이런 대형 대기업 백화점도 다 문 닫는다고 그래요. 플랫폼에 이 온라인 쇼핑이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플랫폼이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아마존이 모든 걸 다 막 테이크오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당한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 세계의 부를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이 구글 플랫폼이 네이버 플랫폼이 아마존 플랫폼이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쿠팡이 기술 개발을 잘해서 쿠팡이 자본력이 좋아서 아마존이 능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100년 전이었다면 200년 전이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이렇게까지 빨아들이지 못해요. 이 플랫폼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진공 고출력 이 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프라예요, 인프라.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통신 인프라. 이 속에 뭐가 흘러다닙니까? 정보가 흘러다니잖아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아마존을 저렇게 돈을 벌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이버를 돈 벌게 만든 게 이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는 과연 네이버 파운더들의 기술 개발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마존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데이터를? 아니죠. 그 데이터를 만든 건 대부분의 소비자들, 참여자들이 그거를 가공한 무슨 알고리즘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 요거는 기업이 개발해서 만든 거니까 요건 기업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 개인이 거기다 데이터를 로그하고 막 활동하는 이 데이터의 비중과 이걸 가공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에 의한 아웃풋의 비중이 뭐가 더 클까요? 그 다음에 개인만 있는 게 아니죠. 기업, 개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 국가 전체. 이 네트워크를 누가 깔았어요? 이거 다 깐 거 아닙니까? 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든 건 세금이에요. 그리고 국가, 개인, 기업이 다 같이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는 사실 기업,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본의 몫이 아닙니다. 이 아웃풋은, 이 자산, 이 수익은. 여기에는 개인의 몫도 있고 기업의 몫도 있고 국가의 몫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됐죠. 왜? 여기에 대한 이게 워낙 빠르게 플랫폼 경제가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법과 제도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논의조차도 안 되잖아요. 이 부가 누구의 부냐? 여기에 개인의 몫도 있고 국가의 몫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셀을 물어야 되니, 로봇셀을 물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부가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게 이 승자독식 경제의 전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도생해요, 그냥. 이거는 뭐야? 시장 경제야. 이거는 우리 헌법이야.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돼. 그러니 각자 도생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의 논리입니다. 이제 이게 헌법적으로 따지면요,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그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왜 사유재산을 보호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유재산을 왜 보호했죠? 로크루소가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민주공화국, 근대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왜 사유재산까지 보호를 해주냐? 그 로크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유재산은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연장선상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청교도주의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오고 이게 근대 시장경제의 철학적인 버팀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뿌리는 뭐냐? 뿌리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노동의 산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각자가 노동에서 뭘 만들어냈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의 하나의 외형이니까 이거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사유재산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왜 혁명을 주장했냐? 이게 인간의 노동의 산물인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이면 어떤 사람은 100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0배 정도까지는 각자 개인의 능력의 차이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노동의 산물이다. 근데 1000배, 10,000배 차이가 그게 노동의 산물이냐? 어떤 인간이 그렇게 능력의 차이가 나냐? 이건 노동의 차이가 성실의 차이가 아니고 뭐예요? 착취의 결과, 혹은 인프라의 결과다. 뭔가 부당한 거다. 그건 대표적인 게 제국주의죠. 제국주의의 부는 어떻습니까? 진짜 식민지에서 그냥 뺏어간 거잖아요. 이게 사유재산인가요? 이게 보호돼야 될 사유재산은 아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그 자본주의의 부에 대해서 이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고,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자, 플랫폼 경제에서의 부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헌법적인 의미에서 보호돼야 될 사유재산인가? 이 개인의, 존엄한 개인의 능력의 산물인가? 노력의 산물인가? 협력의 산물인가? 기술 혁신의 산물인가?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죠. 공동의 공유부 뭐 이런 개념이 이제 필요해지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아마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공유부, 공유경제 이런 논란이 아마 이제 앞으로 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현재 이 승자독식 각자도생 사회가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요. 이게 경제만 이런 게 아니고 정치가 그렇습니다. 정치가 이 플랫폼 경제와 비슷하게 플랫폼 정치라는 게 있어요. 플랫폼 정치에서 플랫폼은 어떻게 합니까? 자본이 매출이 아니고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에서 이긴 사람이 플랫폼이 되잖아요. 플랫폼이 다 모입니다. 이 윤석열 플랫폼, 뭐 제1당 플랫폼, 검찰 플랫폼, 매스컴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이에요. 이 플랫폼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이 다 모여요. 대통령 권력 다 모이니까 용산으로 이사해야 될 때 용산으로 가고, 이 대통령 권력 플랫폼, 그 다음에 국회도 다수당,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 그러면 또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 다수결 정치, 이게 이제 승자독식 대통령만이 아니라 승자독식 국회, 검찰도 수사 기소 누가 다 할게, 내가 기소하면 기소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이 승자독식 플랫폼이 되어버렸죠. 방송국 보세요. 진짜 이게 난 대한민국에 정말 비극적인 건데,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뀌고 진행자가 바뀌어요. 이거 완전히 승자독식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 도생해라. 이게 우리의 지금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플랫폼 경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플랫폼 정치, 이 다수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요거의 대표적인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으로 다 모여서 인구도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정보와 권력은 70% 이상, 나머지 국토의 80%, 인구의 절반은 루저가 되는, 이런 나라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플랫폼, 이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강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오는데 하나의 무슨 에너지원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7분음선을 넘어가는, 정상까지 가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뭐 사회적으로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절차만 공정했다면 결과에서 능력의 차이는 어떻게 할 건데? 능력이 없는 거, 능력의 차이인데 이건 능력주의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능력주의가 공정한 거냐?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 문제에서 또는 시험 문제 채점에서 불공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객관식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요거만 통과돼서 여기 1등한 놈은 그냥 의사 돼서 막 10억 벌어도 상관없어. 그게 능력 사회의 원래 정의야.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게 그 마이클 샌델,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에요. 그죠? 이 공정의 착각,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능력주의가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능력주의가 우리 패러다임입니다. 마이클 샌델 책은 많이 팔렸는데 그 메시지는 별로 주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마치 뭔가 공정하거나 상당히 스마트한 것처럼 보이는. 근데 문제는 뭐 인싸, 아싸 이런 애들이 이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인싸, 아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라는 계급사회고 신분사회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더 유동적인 게 맞는데 우리는 인싸, 아싸, 왜 능력 아니 참여. 그냥 유저들이 참여하는 거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다 그냥 매스컴 시대, 독점 시대는 다 그냥 엘리트들이 알아서 했는데 웹 2.0에서는 참여해서 뭘 만들어내요.
이거 대단한 친구다. 그까지만 해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참여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과 소유와 지분을 나누는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요. 그런 블록체인이 연결돼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다오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게 탈중앙인 자율 조직인데 이게 각자의 몫만큼 서로 배분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게 블록체인, 이게 코인입니다. 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프로토콜 경제, 이게 정치에서도 필요한 거죠. 플랫폼 정치에서 프로토콜 정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프로토콜 정치의 핵심이 뭐냐? 다양성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의 정치적인 목표고 국민통합도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는 다 주인이에요. 그죠?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통합은 뭡니까? 다 같이 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 내자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안 어울리지 않나요?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이 어울립니까? 제가 있던 민주당이 옛날 이름이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하고 통합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도 하고 국민통합도 하겠다. 이게 형용모순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민주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각자 살려고 하면 뭐 민주주의 뭘 합니까? 그냥 힘쓴 놈이 그냥 잘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건 전쟁이에요. 정글이죠. 민주주의 할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은 통합해서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고 함께 같이 갈까? 그래서 다수가 주도하는, 그러면 좀 군말이 안 나오고 다 승복하지 않겠냐? 통합되지 않겠냐?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다 수결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연 가서 민주주의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떠오르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냐? 다수결이 떠오른다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데모가 다수, 대중 이런 말이니까 데모의 클래식, 다수의 지배니까 그 다수 결정 맞네. 이건 아테네 민주주의입니다. 이 글자, 이 단어가 만들어졌던 시대는 다수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였어요. 왜? 귀족이 지배하고 왕이 지배하고 해보니까 다 뭐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다수 의견으로 가자. 실제 다수의 지배가 아테네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근대 민주주의, 근대 민주공화국이 생기면 가령 미국에서 헌법 만들어지고 미국이 건국될 때 그때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그때 논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주주의자와 연방주의자 간의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 제퍼슨 이런 연방주의자들한테. 왜? 그때 민주주의는 군중을 다수를 설득해서 이 군중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선동적 민주주의 이런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제퍼슨 같은 이런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보기에 저거는 미국에 나아갈 길이 아니다. 그래서 연방주의라고 해서 콩그레스를 만듭니다. 콩그레스가 뭐죠? CON. 이게 라틴어로 CO, 코어, CO란 말이 함께입니다. 투게더. CO라고 하는 의미하고 그레스가 라틴어로 오, 앞으로 간다, 전진한다 이런 얘기예요. 콩그레스가 뭡니까? 함께 전진한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다수가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함께 전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같이 지배하기 위해서, 모두가 지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근대 민주공화국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사회계약. 루소가 지금 이게 로컬, 그 홉스부터 시작해서 사회계약이 이제 유럽에서 근대 정치 그 철학으로, 개념으로 성립이 되는데, 이 사회계약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수결이 아니고 모두의 지배입니다. 왜? 사회계약은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하는 그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대로 이 사회를 끌고 나가자, 이거잖아요. 모두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대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가 아니고 함께 지배하는 거예요. 모두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코오크라시예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대 민주주의는 코오크라시입니다. 함께 지배하는 거지 다수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다수결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함께 지배를 하려면, 모두 함께 가려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결정 방식이 다수결이에요. 결정 방식이 모두가 함께 가긴 가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니까 모두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아까 다수의 의견을 결정하자. 그래서 다수결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잘못됐거나 쫓겨나거나 루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수가 소수를 존중해주면 돼요. 다수의 결정대로 가지만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다시 소수가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보장되면 그게 민주주의가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한 다수결은 그게 아니죠. 내가 다수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양성 민주주의, 이 코오크라시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이 대한민국의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크게 보면 산업화, 그 다음에가 민주화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과제는 뭡니까? 산업화에서 우리 성공했어요. 민주화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비전은 뭡니까? 또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가치는 뭐예요?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누구는 지식정보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식정보화는 사실상 민주적인 산업화입니다. 뭐 그게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면 안 돼요. 저는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이 우리 공동체의 가치는 다원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원화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사회에 줄 수가 있어요. 참 여기 기업에 계시는 분들 다원화의 다 수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가장 큰 게 이 다원화, 다양화를 가장 현장에서 그 체감하고 있는 게 기업이죠. 근데 기업은 다양화, 다원화를 안 하면 옛날처럼 중앙집권적으로 가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개념, 이 패러다임을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다양성 민주주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짚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양성은 다 좋은 거 아는데 사람이 다 달라. 그럼 어떻게 그냥 사장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대통령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다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냐. 차이를 하나로 합치는 거는, 아니, 우리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로 같아지자.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회식 나갔는데 짜장면, 짬뽕, 볶음밥 오는데 짜장면 다 짜장면. 이거는 이제 우리 승자독식, 각자도생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고, 각자 다 여러 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패러다임이 그냥 우리 부장님 시키는 대로 다 같이 해야 되는 이런 패러다임은 이게 어색해요. 갑자기 신입이 와서 나는 뭐 탕수육 먹을래요. 저 눈치도 없이 저 비싼 거 시키네. 이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이제 획일 패러다임인데, 다양성 패러다임 좀 비싼 거 시키더라도 다양하게 먹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차이를 어떻게 존중할 거냐? 같아지는 게 아닌 거죠. 차이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다양성을 해결하는 거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이 뭐냐? 차이를 어떻게 존중해 주지? 그럼 내 의견 적고 네 의견 대로 해. 이게 존중해 주는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건 이겁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달라.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이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애들이 부모님한테 불만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안 들어줘서 불만이 아니라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불만이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줘서가 아니라 뭔가 좀 대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바쁘다 그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이 있어요.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다수당이 내 의견 내놓고 소수당 네 맘대로 해. 이게 다양성은 아니죠. 의견이 다양해요. 저는 한석짜리 정당이에요. 그럼 이걸 한석짜리 정당 얘기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석짜리 정당이 얘기할 기회는 줘야 돼요. 한석짜리 정당이 소수 정당이 한 명의 국회의원이 얘기를 충분할 권리를 줘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그게 다양성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안 해요. 다수결 그러면 일단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안건을 서로 싸우니까 소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라 하고 만든 국회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건조정위원회를 딱 구성해가지고 한 3시간 만에 다수결을 결정해서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게 다양성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의견을 들어주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민주주의에서도 이 대화를 통한 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협이 벌어져요. 생각이 좀 비슷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다수가 7, 소수가 3, 여당이 7, 야당이 3, 여7, 야3의 결론이 나와요. 그게 타협이죠. 그 대화는 타협을 만들어내서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대화와 타협이 다양성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대화하기만 하면 다양성 민주주의는 돼요. 대화는 거의 자동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져요. 일부를 수용하게 됩니다. 대화를 안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절차가 있어요.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하면,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 결론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 결론은 어떤 사람 다수의 의견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결론은. 근데 이 결론을 내는 과정이 절차대로 했다. 그러면 소수파가 승복을 합니다. 왜? 절차대로 했으니까. 투표를 했으니까. 신곡회 할 때도 자 의견이 달라. 회비 5만원 할래 10만원 할래 막 하다가 야 투표를 하자. 투표해서 다수결로 10만원 하기로 했어. 그럼 5만원 주장하는 사람도 더 이상 군말 안 합니다. 왜? 절차대로 했으니까.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소수의 의견도 승복하게 만들어요.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요. 콩그레스하게 만들어요. 대화와 타협의 절차. 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좋은 거 잘 안 하는데 왜 안 하죠? 이거? 정치인들이 왜 안 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분권. 권력을 나눠야 돼요. 권력이 나눠져 있어야 대화하고 타협합니다. 권력이 한 사람을 잡고 있으면 대화 안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소신 결정에 책임질게. 권력은 독입니까? 약입니까? 권력은 힘이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권력은 본질적으로 독선하고 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놔두면 독선 독주의 독이 됩니다. 스스로도 망하죠. 그래서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권력은 본질적으로 독선하고 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됩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을 협력하게 만드는 것. 대통령과 국회가 또는 검사와 수사관이 분권하게 만드는 것.
근데 검찰개혁 문제도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사라는 것은 수사를 누가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냐고요. 수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의심하는 게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사람의 죄를 밝혀내야 되는 DNA를 갖게 돼요. 수사관은. 그 사람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을 죄인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생겨요. 이 탄력을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이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수사관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수사관만 믿고 우리가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다 유죄가 될 겁니다. 근데 수사관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바이어스가 있겠죠. 이걸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옛날 프랑스에서 이 수사관들이 집안들을 해서 감정 다 친하다고 봐주고 또는 믿다고 막 죄 주고 이런 거 안 되겠다. 이 수사라는 거는 엄청난 권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실관계 다 만들어갖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조사하고. 이거 통제 안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재판 유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판사를 파견했습니다. 수사판사라고 해가지고. 그게 검사의 시작이에요. 너 가서 이 수사하는 거 잘 좀 지켜봐갖고 이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만 나한테 갖고 와. 그거 갖고 재판하게. 안 그러면 재판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보내요. 수사판사를 보냅니다. 그 수사판사가 들여다보다가 이 사람은 수사를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이걸 좀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좀 너무 나갔네. 이건 지가 친하다고 좀 봐준 거네. 이건 지 믿다고 이건 더 쉬운 거네. 이거를 가르마를 타가지고 골라가지고 판사한테 갖다 옵니다. 그거 갖고 재판을 해요. 이게 좋다. 그래서 제도 만들자 해서 검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소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소하려고 검사가 있는 거거든요. 기소는 수사한 것 중에서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 것만 골라가지고 법정에 올려라. 이게 기소잖아요.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하고 기소하는 사람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하면요, 기소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수사한 사람이 내 수사한 거를 어떻게 이걸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성찰도 하고 하겠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재판장이 가져가죠. 그래서 수사한 사람은 기소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사관 따로 있고 검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검찰개혁,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걸 안 했어요. 왜? 일제시대 때 이 조선을 식민지니까 이게 무슨 근대 사법 인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조사해서 넘겨.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게 허용을 했어요.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한통속이 된 거예요. 제도 분리가 안 됐어요. 그게 일제 친일 잔재가 계속 온 거고 독재 정권이 이걸 또 활용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검사가 수사를 잘해요. 똑똑하다고 잘하는. 무슨 똑똑하다고 잘합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죠. 영장 청구권, 구속영장도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가 잘하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돼서 이 싸움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추미애, 윤석열, 한동훈, 한국 정치가 왜 이런 법조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간단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이 승자독식, 이 패러다임, 내가 사법고시 받고 똑똑하고 내가 법을 잘하니까 내가 다 할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 승자독식 패러다임 때문에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를 분권을 하지 않으면, 수사 권력과 기소 권력을 분권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죄 있는 사람을 로비에 의해서 못 잡아들고. 서로 수사 권력, 기소 권력이 나눠졌으면 그런 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검찰들, 방송국도 좀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죠. 국회도 그렇지. 지금 양당이 해가지고서 맨날
치고받고 해서 뭔가 다당제가 돼야 되는데 또 한 당에서라도 좀 여러 가지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이거를 언제 다 하냐? 지금 맨날 노무현도 이거 하다가 뭐 대연정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뭐 되겠냐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력이 이 승자 독식 권력의 가장 핵심, 가장 커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정부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 하긴 나름이지 뭐 제도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도가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 제도는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정부의 수반이고 정부 구성을 한다,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독점적 독주 권한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사를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총리만 국회에서 인준받으면 돼요. 근데 뭐 다수당이 여당이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장관은 그냥 인사청문회 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국회에 선출해요. 국회에 올리면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미국은요, 차관, 대사까지 다 상원에서 과반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청문회가 아니에요. 청문회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과반수 의결. 영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다 부결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게 부결이 거의 안 돼요. 왜? 이미 대통령이 알고 겨요. 그 남태령 넘어갈 때 알고 긴다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알고 깁니다. 그래서 상원 가서 부결될 사람은 아예 추천을 안 합니다. 자, 이게 이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이런 분권과 견제,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 패러다임, 이걸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 당연히 대통령이 장관 마음대로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가까운 사람도 시키고 꼭 이게 무슨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가릴 거 없이 대부분 이게 장관을 시킬 때 뭔가 상대 진영으로부터 승인과 승복을 못하는 인사를 하면서 되게 사단이 벌어지고 되게 정치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이 대통령 권력이 비정상적이에요. 승자 독식 권력.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 권력, 다양성 국회, 그 다음에 검찰 권력, 그 다음에 방송국 권력, 수도권 권력, 이게 다 바뀌어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 권력을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좋은 대통령을 뽑는. 지금까지 우리가 6명, 8명 뽑았나요? 좋은 대통령 뽑아야 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8명 뽑았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어떤 대통령 뽑아놔도 대통령이 잘못해서인지 뭔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다 실패한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다 이 독선 독주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적어도 상대편한테는 다 독선 독주의 대통령이 돼요. 승자 독식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5년 임기 마치면 나라가 다 어수선한 분들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문제지 뭐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잘하면 되지. 근데 이건 저는 아니라고. 제도를 바꿔야 돼요. 사람이 대통령 권력 같은 제왕적 권력을 주는데 아무리 인격 수양이 잘 돼도 그 독선과 독주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제도로 이거를 견제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제왕적 대통령의 패러다임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 물론 개헌이 이거만 이슈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이거 트리거 포인트 차원에서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의 승자 독식 권력을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 패러다임 시프트는 시작될 거라고. 그래서 국회 권력, 검찰 권력, 방송 권력이 다 바뀌기 시작하고 수도권 권력도 바뀌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플랫폼 경제, 플랫폼 권력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동안에 그럼 정치인들이 이런 걸 좀 하지 못했냐, 왜. 맨날 국민의 뜻을 바꾼다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대변인한 이후에 정치 들어와서 이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승자 독식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주류예요, 주류. 대통령, 다수당, 검찰, 방송국의 주류. 여기가 지금 승자 독식의 수혜자들 아니에요. 승자 독식 패널은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바꾸려고 해요.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를 만들어준 이 에너지,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개입해야 돼. 국민이 입법하는데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개입할 수 없어요. KBS 사장하는데 무슨 뭐 국민이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국민이 개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게 헌법입니다. 이게 헌법에 대한 헌법을 바꾸자는 이 쟁점이 테이블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은 이 승자독식 패러다임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개헌 7공화국 이 아젠다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말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말을 하면서 아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뭐 노무현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 노무현 문재인 때도 해결이 안 되고 무슨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박근혜 윤석열 때도 해결이 안 됐고 아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다. 다른 건 몰라도 제왕적 대통령 문제 하나만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7분응선의 그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이 7분응선 패러다임이 저는 깨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7공화국 논의가 전 앞으로 대한민국 7분응선을 넘어가는데 같은 게 77 돌림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그런 아젠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가을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모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또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개헌 논의가 시작될 거라.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저는 개헌 논의의 주 무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